다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왕이 말했다. 진나라는 천하에 적수가 없는 나라였다는 것은 선생께서도 잘 아십니다. 과인의 때에 이르러 동쪽으로 제나라에 패해 과인의 장남이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위나라 양효왕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도 이 열국지를 많이 읽으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를 마릉전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손빈과 방연에 관련된 이야기이죠. 손빈과 방연은 둘이 한 스승 밑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제 방연이 먼저 내려와서 취직을 했죠. 그때 이 양효왕에게 지금 이제 취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효왕이 눈에 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빈이 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연이 이 손빈을 잘 말해주겠다. 그래서 이 양효왕 밑에서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라고 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손빈은 당연히 같이 이 동문수학하고 그랬으니까 가서 이렇게 취직자를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방연이 그 손빈을 내버려 두지 않고 얼굴에다가 먹물을 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옛날에 이제 얼굴에 먹물을 먹인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시였죠. 그리고 그걸로서도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못 돌아다니게끔 다리를 무릎을 정말 이렇게 끊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 빈자 자체가 지금 무릎을 이렇게 못 쓰게 됐다고 해서 지금 손빈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전개 전혀 나올 수 없게끔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동문수학할 때 방연이 자기가 손빈보다 못하다라고 늘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컴플렉스가 얘를 지금 이 전개에 못 뛰어들게 하면 자기가 1인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손빈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손빈이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제나라로 도망갈 수가 있게 되었죠. 제나라에서 온 사신의 이렇게 수레를 타고 몰래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요. 자, 거기에서 전기 장군의 눈에 들어가지고 손빈이 제나라의 책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손빈으로서는 당연히 방연을 어떻게 하면 정말 원수를 갚을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양효왕이 조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라에서 제나라에게 우리 좀 구원해달라라고 지금 구원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이 제나라에서 구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제나라에서는 이 손빈이랑 같이 전기 장군이랑 떠났는데 이 위나라를 이제 향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이 별수 없이 이 위나라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이 계릉에다가 이 손빈이 군사를 이렇게 매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매복시켜서 양효왕의 군대, 그러니까 방연의 군대에게 심한 타격을 주었죠. 근데 사실 이거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그 뒤로 한 13년 후에 또 양효왕이 침략을 합니다. 이번에는 조나라가 아니라 한나라를 침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나라도 또 역시 옆에 있는 제나라에게 우리 좀 구원해달라라고 또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또 제나라가 이번에는 안 가려고 막 했습니다. 그런데 손빈이 잘 설득을 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구원해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원하기로 결정이 돼서 떠났는데 이번에는 이 손빈을 위시한 그 군대가 직접 그 대량, 그러니까 이 양효왕의 이 궁전이 있는 그 수도로 이렇게 진격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방연으로서도 이렇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물론 수도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비를 해두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략을 당하지는 않고 잘 막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군대를 빼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손빈이 그냥 이렇게 퇴각을 했습니다. 그냥 마치 힘에 붙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서는 퇴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계책을 합니다. 갈 때마다 하룻밤 잘 때마다 이 아궁이 수를 반으로 줄여라 라고 하죠. 자, 그러고서 하룻밤 자고 하룻밤 잘 때마다 아궁이 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제 쫓았던 이 방연이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이 폐잔병처럼 이렇게 쫓겨가고 있다는 것. 아궁이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이 군사들이 다 이렇게 이탈해버리고 있다는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미 얘네들이 지금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구나. 그럼 이 기회에 막 몰아서 이들을 완전히 전멸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손빈을 이번에 완전히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정말 이렇게 이 조그마한 날련 병사들만을 거느리고서 뒤쫓습니다. 한참 이렇게 뒤쫓는데 손빈이 이 밤쯤에 대해서 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죠. 길가에 있는 나무들 다 베라. 라고 해서 다 뱄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마치 뒤에서 쫓아오는 군대로 하여금 잘 못 쫓도록 하기 위한 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큰 한 나무만은 베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 나무를 껍질을 싹 벗겼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를 썼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되었는데 한밤중에 이 방연의 군대가, 그러니까 양효왕의 군대죠. 방연의 군대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나무들이 다 쓰러져 있는데 유독 큰 한 나무만 껍질이 할랑 벗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었죠. 자, 그러니까 거기다 글씨를 써놓고서 분명히 방연은 그 글씨를 보려고 불을 켤 것이다. 그러면 그 불을 켜는 걸 신호로 이렇게 이 총사격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이 손빈이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방연이 죽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글씨가 아주 재미있는 글씨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나무 아래서 방연이 죽다. 손빈 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거를 방연은 읽고 결국 이제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한 말이 어린 것에게 이름을 남겨주게 되었다라고 하고서 자살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양효왕으로서는 아주 큰 문제가 아주 큰 타격이었던 거죠. 이 방연이 죽었고 거기에서 그 앞질러서 이렇게 쫓았던 군대가 다 몰살을 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인데요. 서쪽으로는 진나라에게 700리 땅을 잃었고라고 지금 얘기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서쪽 이게 바로 이제 그 나중이지만 이 진시황의 나라입니다. 이때 이 당시 이제 진효공인데요. 진효공의 군대에게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쫓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양효왕과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이 진효공을 이렇게 모셨던 사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왕이라는 사람인데요. 소위 이제 공손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공손왕도 원래는 양효왕을 모실 뻔했습니다. 그런데 양효왕이 안 들었죠. 그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양효왕을 모셨던 공숙자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이제 양효왕에게 말합니다. 이 공손왕을 써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공손왕은 아주 어린애였거든요. 아주 이렇게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양효왕이 묻습니다. 그 어린애를 어디다 쓰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재상이 지금 공숙자가 병이 들더만 지금 헛소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낌새를 당연히 공숙자도 알아차리죠. 그래서 공숙자가 양효왕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쓰시지 않으려거든 그를 죽여라. 안 그러면 훗날 큰 화근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지금 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또 그런데 이제 양효왕이 그러면 죽이느냐?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공숙자는 이 공손왕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양효왕에게 너를 쓰지 않으려면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던 소리가 이렇게 나를 안 쓰려고 했더라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는 것들인데 굳이 나를 죽이겠는가. 그냥 이렇게 이 공숙자 당신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 진나라로 가서 진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요. 이 진효공을 이렇게 모시게 되죠. 자, 근데 그가 지금 이때 또 침략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해왕의 땅을 또 빼앗았죠. 자, 그래서 양해왕은 두 사람을 잘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큰 타격을 입게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방연 때문에 손빈을 놓쳤고 또 자기 본인이 너무 우습게 봐가지고 지금 또 공손왕을 이렇게 놓치게 되었죠. 그 두 사람에게 아주 치명타를 입습니다. 자, 이 두 사건 때문에 양해와 다시 말해서 이 위나라죠. 위나라는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고 망할 때까지 전국시대 말에 진나라에서 망할 때까지 힘을 다시 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해왕이 이렇게 지금 두 번 당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남쪽으로는 초나라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과인은 이것을 치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위해 원한을 싹 씻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소리는 이제 이제서야 지금 양해왕이 자기 본심을 맹자에게 밝히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막 이렇게 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복수를 지금 하고 싶다. 이 세 번의 패배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살찌게 하고 있고 창고도 그득그득 채우고 있다. 그 창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군량미겠죠. 백성들은 굶어가는데 군량미는 지금 가득 채워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 소리를 듣고 났을 때 이제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땅이 사방 백리만 되어도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왕께서 인민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푸시어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낮춰주고 땅을 깊게 갈고 제때에 김을 매게 해주십시오. 또한 청년들이 농사 짓는 틈틈이 효제, 충신의 덕성을 닦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 형제를 섬기고 나와서는 웃어른을 잘 섬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전쟁이 났을 때 인민들 모두 나무 몽둥이라도 들고 나와 견고한 갑옷이나 예리한 무기로 무장한 군사가 진나라 병사건 초나라 병사건 모조리 쳐부수고 말 것입니다. 진나라나 초나라에서는 인민들을 시도 때도 없이 동원하니 밭을 깊게 갈고 김매어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형제와 처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저 나라에서는 인민을 물구덩이에 빠뜨리고 있을 따름이지요. 왕도의 정치를 펼친 뒤 왕께서 나아가 그런 포악한 사람을 정벌하신다면 누가 감히 왕께 대적하겠습니까? 어진 사람은 대적할 적이 없다. 즉 인자무적이라 합니다. 왕이시여 부디 의심치 마소서. 자, 이게 이제 맹자가 이 양해왕에게 해준 소리였습니다. 자, 양해왕은 지금 자기가 서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창고를 채우고 군량미를 채우고 있고 백성들에게 굶어 죽더라도 곡식을 이렇게 나눠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맹자는 거기에다 대고 오히려 다른 소리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땅이 사방 백리만 되어도 천하의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게 왕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왕천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하의 왕이 된다. 다시 말해서 중국을 통일할 수 있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물론 그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또 왕천하이기 때문에 왕하고 직접적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되는 게 이제 덕이죠. 그래서 이 덕을 이렇게 펼쳐서 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인민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푸시어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낮춰주고 땅을 깊게 갈고 제때에 김을 매게 하십시오. 자, 세금을 낮춰주지 못하는 것은 당연히 군량미를 비축해야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겠죠. 그리고 또 전쟁에 많이 이렇게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때를 어겨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질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위나라 그러니까 양해왕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농사짓는 틈틈이 효제 충신의 덕성을 닦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 형제를 섬기고 나와서는 어른을 잘 섬기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것들이 먼저 갖추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윤리라고 하는 효제 충신과 같은 이러한 윤리를 잘 닦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경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 윤리가 나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금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그 당시의 세금은 다 어디에 썼겠습니까?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했지만 전쟁에 쓰기 위해서 세금을 걷습니다. 또 하나는 궁궐을 새로 짓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술 먹고 놀기 위해서 세금을 낭비하는 경우. 이 세 가지가 대부분 그 당시에 썼던 세금의 용도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낮춰주는 게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는 지금 이 복지국가의 개념을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이 세금을 낮춰주는 게 국민들을 위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와 지금하고는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본문에서 번역을 계속 인민이란 말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요. 이 민자 자체와 원래 그러니까 인과 민은 조금 다른 말이었습니다. 인은 이 성 안에 사는 사람을 인이라고 하고 성 밖에 사는 사람을 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해서 인과 민, 그래서 인민이다라고 하고요. 나중에는 그냥 이제 성 안에 사는 사람도 그냥 민이라고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본래적인 의미를 이렇게 살려서 인민이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이 특별히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시대에도요 인민이라고 많이 쓰고 그랬었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진나라나 초나라를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진나라나 초나라는 지금 형제 처자가 이산 지금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세금도 많이 걷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형제와 처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라에서는 인민을 물구덩이에 빠뜨리고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왕도의 정치를 펼친 뒤 왕께서 나아가 그런 포악한 사람들을 정벌하신다면 누가 감히 왕께 대적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인자무정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게 아주 이렇게 낭만적인 소리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요. 물론 그리고 이게 또 그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이 비유적 문학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한다라면 백성들하고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킨다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뭐 이런 힘이 좀 약하더라도 승산이 있다. 뭐 이런 소리이겠지요. 더구나 그 시대는 중국이 한 나라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이게 내 나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라를 막 찾아서 떠나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늘어나는 게 국력이 큰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충분히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형제 처자가 이산할 수밖에 없고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나라들에서 좋은 나라를 찾아서 이민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뿐만이 아니라 전쟁을 하더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지금 힘있게 싸우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밑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고구려가 수나라나 당나라와 싸웠었을 때 결코 그 고구려가 이 수나라나 당나라보다 힘이 셌던 게 아닙니다. 이 군사수에서는 아무리 못 잡아도 10분의 10배는 아마 수나라와 당나라가 됐을 겁니다. 10배 훨씬 넘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았습니다. 또는 이겼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수나라가 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라면 꼭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단합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서 지킨다면 충분히 이 큰 나라라 하더라도 싸울 수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낭만적인 것들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양해왕과 맹자의 만남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양해왕에게 이렇게 어떤 이 왕도 인과 의에 의한 정치를 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양해왕은 끝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맹자와 대화 이후에 뭐 1, 2년 있다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양양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양왕을 만났다. 그러니까 양나라 양왕이죠. 그러니까 이 양나라는 아까 말한 이 대량의 수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뵙고 나와 사람들에게 말했다. 멀리서 볼 때도 인민들의 임금 같다는 느낌이 안 들더니만 직접 만나보아도 외경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만나자마자 느닷없이 묻더군요. 천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말했죠. 하나로 정리될 것입니다. 누가 천하를 하나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대답했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천하를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겠습니까? 천하 사람 모두 그와 함께 하려 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벼의 싹을 아시지요. 7, 8월에 가뭄이 들면 싹이 말라버립니다. 하늘에 짙은 뭉게구름이 일어 쫙쫙 비가 쏟아지면 벼싹들이 버쩍버쩍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람을 기른다는 임금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임금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천하의 인민들이 모두 목을 빼고 그를 바라볼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천하의 인민들이 그분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물이 아래로 콸콸 쏟아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양양왕, 이제 양해왕의 아들이 맹자에게 지금 묻죠. 그러면서 하는데 그 양양왕을 만나고 나서 맹자가 한 말이 아주 이렇게 가관이죠. 멀리서 볼 때도 인민들의 임금 같다는 느낌이 안 들더니만 직접 만나보아도 외경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임금 같지 않은, 왕 같지 않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맹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양양왕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지금 이제 알려주는데요. 그러면 선단소리가 그럽니다. 만나자마자 느닷없이 묻더군요. 천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죠. 하나로 정리될 것입니다. 자, 하나로 정리된다는 것은 지금 중국이 천하 통일이 된다라는 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양왕이 그럼 누가 천하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누가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지금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거기에다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맹자의 생각이죠. 근데 양양왕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 하겠습니까?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잘 사람을 못 죽여서 이기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그 밑에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하고 누가 함께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거기다 대고 그럽니다. 천하 사람 모두 그와 함께 하려 할 것입니다. 왕께서는 벼의 싹을 아시죠. 그래서 지금 맹자의 그 뛰어난 지금 비유가 또 나오는데요. 7, 8월에 가뭄이 들면 싹이 말라버립니다. 하늘에 짙은 구름이 일어 쫙쫙 비가 쏟아지면 벼싹들이 버쩍버쩍 살아납니다. 이와 같이 되는 것을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 인민들의 모습이 지금 가뭄에 타서 지금 버쩍버쩍 마른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비가 쏟아지기만 하면 바로 고개를 쳐들 것이다 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지금 사람을 기른다는 임금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자, 이 시대가 지금 전쟁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백성들을 전쟁터로 몰아서 누가 사람 많이 죽이나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듯한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지금 맹자가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전쟁 속에서 이겨봤자 백성의 몫은 없습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는 게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나라가 땅을 굉장히 많이 넓히고 그랬는데, 그러면 진나라 백성들이 살기 좋아졌냐? 전혀 아니죠. 오히려 계속해서 전쟁에 동원됩니다. 이겨도 계속 전쟁, 땅을 빼앗아도 계속해서 전쟁입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은 땅에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대부분 또 세금으로 걷어가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국시대에 있었던 부국강병의 실상인데요. 아까 제가 그 유학도 부국,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것도 1차적으로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유학과 그 당시 이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반 그 왕들의 모습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을 법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법과와 유가의 다른 점은 첫 번째로서 경제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국은 유학도 중요시 여기죠. 당연히 법과도 중요시 여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부하게 만든 그거를 뭐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점에서 서로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과 쪽은 강병, 그것도 이 군대를 이렇게 강하게 키우는데 그 강하게 키우는 이유 자체가 그 나라를 잘 보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어떤 편안함, 평화하고는 계속 동떨어진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유학은 부국 다음에 교민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국강병이 아니라 부국교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법과와 유가가 크게 갈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학이 그러면 전쟁을 무조건 반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방어 전쟁은 당연히 잘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다만 공연한 침략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유학의 태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이렇게 유배가 있으면서 책을 굉장히 많이 갖다 봤는데요. 그 중에는 일본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학책을 보시고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일본도 이제 공부가 좀 된 것 같다. 유학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온 것 같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일본이 공연히 우리나라를 침범할 거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학자들의 생각은 공부가 돼 있고 유학을 한 사람이라면 공연히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너무나 당연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산 선생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잘못 판단한 거였죠. 그거는 일본에서 유학의 위치가 우리하고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의 위치는 사무라이들의 밑에 있었던 거지. 결코 이 유학이 일본의 어떤 이 국가를 리드하는 사상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라이들의 어떤 생각, 그거는 기본적으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이 생각, 이러한 어떤 습성 속에 있었죠. 자기네들끼리 이 전쟁을 숱하게 했었던 것들인 거고요. 임진왜란 하기 전에도 걔네들이 100년 이상 동안 전국 시대를 겪었던 것들이었죠. 그래서 이 전국 시대 이후에 그들 속에서 좀 평화가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라이의 그러한 습성이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유학도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 1700년대 중반 넘어서야 비로소 일본의 유학이 조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우리가 말하는 향교와 같은 그런 학교가 17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10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50년 넘으면서부터 상당히 많이 이 전국에 걸쳐서 소위 이제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학의 어떤 정신이 잘 들어가지는 못했던 거죠. 다만 그 중에 아주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책을 다산이 보고서 오판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유학의 이 모습인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위나라, 그러니까 이 양해왕과 양양왕과의 양양왕과 맹자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고 어떤 식으로 서로 어떤 이 전국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다음엔 제나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